2019년 10월 초에 어느 날 아침 강원도 춘천경찰서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이 새로운 하루의 분주함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극심한 불안과 절망이 얼굴에 새겨진 한 노부부의 등장으로 깨졌다. 그들은 대기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잠을 설쳐 퀭하고 붉게 충혈된 눈, 서로의 온기와 마지막 위안이라도 찾으려는 듯 꼭 맞잡은 두 손. 그들은 강원도의 가난한 산골 마을인 정선군에서 밤새 100km가 넘는 길을 달려 동틀 무렵 이곳에 도착했다. 단 하나의 희망을 품고서 그들의 딸이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신고였다. 신고를 접수한 이는 형사 당직 근무 중이던 김진우 경위였다. 그는 부부를 사무실로 안내해 따뜻한 물 2잔을 건넨 후 그들의 눈물 젖은 사연을 듣기 시작했다. 실종된 딸은 이수진 20세로 춘천에 위치한 명문대학인 한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딸꾹질을 참으며 간신히 말을 잇는 아버지 이민식 씨에 따르면 딸과 연락이 끊긴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딸이 시험 공부나 학교 과제 때문에 바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담임 교수로부터 수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7일 연속 결석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부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입니다. 형사님, 어머니 김순자 씨는 흐느꼈다. 집이 가난해서요. 부모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악착같이 공부만 했어요.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집에 보탬이 되겠다고. 애가 내성적이라 친구도 별로 없고 수업 끝나면 바로 자취방으로 갔지 어디 놀러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하룻밤이라도 외박하게 되면 꼭 전화해서 허락받던 아이인데 이번엔 틀림없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사건은 즉시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인 최민준 경감에게 보고되었다.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수사관인 최 경감은 젊은 여성, 특히 타지에서 온 여대생 실종 사건에서 흘러가는 1분 1초가 피해자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정예 형사들을 투입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 경감이 긴급회의에서 강조했다. 박경위, 자네 팀은 즉시 한림대학교로 가서 학교 관계자, 담임 교수, 그리고 특히 피해자 이수진의 친구와 룸메이트를 만나보게. 최근 한 달간의 모든 동선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해. 두 번째 팀은 내가 직접 지휘해서 피해자의 자취방과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을 수색하겠다. 점지만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박지훈 경위의 팀은 신속하게 한림대학교로 향했다. 학교 측과 면담을 마친 후 그들은 수진이 살던 자취방을 찾았다. 깊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15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고 흐트러지거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마치 수진이 잠시 외출했고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모습이었다. 맞은편 원룸에 사는 친구가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에 따르면 수진은 매우 착하고 성실했으며 누구와도 갈등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남자친구도 없었고 밤늦게 노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의 증언과 일치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 최근에 수진이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는 수진이 매우 걱정하며 슬퍼했다고 증언했다. 한 2주 전쯤 부모님께 보내드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서 저녁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학교 근처 큰 길가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저녁 서빙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수진의 실종이라는 흐릿한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첫 번째 단서였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어쩌면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수사 방향은 즉시 그 의문의 감자탕 집으로 집중되었다. 친구가 제공한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수진이 일했던 장소를 특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곳은 뚱보 박사장 감자탕이라는 춘천의 명물인 토종 흑돼지 감자탕으로 꽤 유명한 술집이었다. 수진의 학교에서 불과 2km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그 식당은 특히 저녁 시간에 항상 손님들로 붐볐다. 다음 날 정오, 최민준 경감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박경희와 다른 형사 2명과 함께 경찰 표식이 없는 차를 타고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했다. 아직 점심 영업 시작 전이라 식당 안에는 몇몇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주방에서 40대쯤으로 보이는 땅딸막하고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가 나왔다. 그는
민소매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큰 국자를 들고 있었다. 낯선 손님을 보자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형님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시간은 있어야 점심 장사 시작하는데.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최경감이 대답하며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춘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 사장님 맞으시죠? 박철수라는 남자의 입가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네, 제가 박철수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전 직원이었던 이수진 씨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기억을 더듬는 척 미간을 찌푸렸다. 이수진이요? 아, 그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하러 왔던 대학생 아가씨 말씀이시군요. 그 아가씨가 무슨 일이라도 있길래 형사님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일주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최경감은 사장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박철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버릇처럼 머리를 극적였다. 어이구, 가엾어라. 어린 아가씨가. 형사님들, 사정은 이렇습니다. 걔가 저희 가게에 와서 수습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집안 사정도 어려운 것 같고 또 학생이 성실해 보여서 받아줬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가 일을 너무 서툴게 했어요. 음식 나르는 것도 느리고 손님이 몇 번을 불러야 알아듣고 그릇도 자주 깨먹고요. 저희 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아서 손이 빠릿빠릿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 수습 기간 채우고 그만두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이었습니까? 네, 어디 보자. 박철수는 중얼거리며 날짜를 계산했다. 아, 맞다. 지지난주 금요일 밤이었네요. 19일. 그날 저녁 타임 끝나고 밤 11시쯤에 일당 정확히 챙겨주고 보냈습니다. 자전거 끌고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아마 다른 일자리 구하지 않았을까요? 박철수의 진술은 매우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었다. 경험 없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인의 요구를 맞추지 못해 해고당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시나리오였다. 그가 꾸며낸 이야기에는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최경감은 가게 내부를 둘러보겠다고 요청했다. 박철수는 흔쾌히 협조하며 형사들을 손님 식사 공간부터 뒤쪽 주방까지 안내했다. 식당은 꽤 넓었고 낮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로 간단하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은 낡은 타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비교적 정돈되고 깨끗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화장실 근처 구석, 예비용 테이블 하나가 놓인 곳에 이르렀을 때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박지훈 경위가 살짝 걸음을 멈췄다. 그는 테이블 아래를 유심히 살폈다.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으로 빛이 바랜 주변 타일 바닥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새로 칠한 듯한 시멘트 자국이 있었다. 그 시멘트 자국은 면적이 약 1제곱미터 정도였고 색이 아직 선명했다. 표면은 전문 기술자가 한 것처럼 매끄럽지 않았고 분명 급하게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최경감도 그 디테일을 눈치챘다. 그는 마치 무심코 던지는 질문처럼 자연스럽게 박철수에게 물었다. 사장님, 여기 바닥은 왜 이렇게 수리하셨어요? 박철수는 순간 움찔하며 시선을 재빨리 테이블 아래로 돌렸다가 금세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기색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경찰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형사님. 그쪽 지하수도관이 새서 바닥이 축축해지고 금이 가길래 업자 불러서 파내고 관수리한 다음에 다시 미장한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요. 별일 아니에요. 그 설명 역시 그럴듯하게 들렸다. 수사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철수의 진술을 모두 기록한 후 그들은 식당을 나섰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최경감은 백미러를 통해 감자탕집을 다시 쳐다봤다. 박철수가 매우 협조적이었고 그의 이야기에 모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지나치게 길었던 미간의 주름,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머리 극적임, 그리고 특히 새로 칠한 시멘트 자국에 대해 질문했을 때 스쳐 지나간 당혹스러운 눈빛,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전담팀장의 머릿속에 희미한 의혹의 씨앗을 남겼다. 그는 이수진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해답이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뚱보 박사장 감자탕의 벽 안에 남아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 후 며칠간 이수진의 실종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다. 형사들의 모든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수진의 몇 안 되는 대학 친구들부터 고향의 먼 친척들까지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욱 면밀히 재조사했다. 하지만 실종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갈등이나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수진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역시 의심스러운 단절을 보여주었다. 모든 통신 기록은 19일 밤 10시경 그녀가 감자탕 집에서 일하던 시간과 일치하는 시점에 멈춰 있었다. 그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발신 전화도 수신 문자도 어떤 위치 신호도 기록되지 않았다. 수진이 스스로 가출했거나 유인되어 인신매매를 당했을 가능성도 전담팀은 심각하게 고려했다. 한 팀이 버스터미널, 기차역, 심지어 인접지역의 항구까지 파견되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대조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고된 노력 끝에 돌아온 결과는 여전히 없음이었다. 이 수진은 마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형사과 사무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워졌다. 커다란 화이트보드 중앙에는 젊은 여대생의 사진이 꽂혀 있었고 그 주위로는 복잡한 관계도와 막다른 길에 부딪힌 수사 방향에 대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최민준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박철수의 진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진술은 너무나 매끄럽고 합리적이었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뚱뚱한 식당 주인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강한 직업적 직감을 느꼈지만 직감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박철수가 쌓아올린 방어벽의 아주 작은 틈새라도 무언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다. 주말에 열린 회의에서 팀원들 모두가 지치고 다소 낙담한 기색을 보일 때 테이블 아래 새로운 시멘트 자국을 잊지 못했던 박지훈 경위가 의견을 제시했다. 과장님,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사는 피해자가 그날 밤 감자탕 집을 떠났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흔적을 외부에서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파고들지 않은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곳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경위의 질문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희가 뚱보 박사장 감자탕에 갔을 때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박철수의 가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옆에 이웃한 가게, 한쪽은 밤과 음악 사이 노래방이고 다른 한쪽은 만복 전당포인데 두 곳 모두 도로를 향해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두 카메라의 위치상 뚱보 박사장 감자탕의 전면 전체를 확실히 포괄할 겁니다. 두 가게의 19일 밤 CCTV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철수의 진술대로 수진이가 밤 11시경에 가게를 떠났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혼자 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찍히지 않았다면 박경위는 말을 멈췄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했다. 만약 수진이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박철수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사건은 전혀 다른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그의 의견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최 경감은 책상을 탁 쳤다. 이것이야말로 그와 팀 전체가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의 실종으로 이어진 유일한 진술을 검증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박경위 말이 맞다. 최 경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수사 방향이다. 지금 즉시 팀을 이끌고 그 두 곳으로 가도록. 사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19일과 20일 새벽에 모든 CCTV 데이터를 확보하게. 명령이 떨어지자 박경위와 두 명의 형사는 즉시 길을 나섰다. 다행히도 노래방과 전당포 주인 모두 의식 있는 시민들이었다. 젊은 여대생의 실종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들은 주저없이 협조하며 경찰관들이 카메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허락했다. 그날 오후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경감, 박경위, 그리고 사건의 핵심 수사관들이 모두 두 대의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두 CCTV의 영상을 주시했다. 그들은 밤과 음악 사이 노래방의 녹화 영상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카메라는 화각이 넓어 뚱보 박사장 감자탕의 전면 거의 전체를 포괄했다. 수사관들은 19일 저녁 6시부터 시간을 되감기 시작했다.
정확히 저녁 6시 30분 붉은색 직원 유니폼을 입고 낡은 미니 자전거를 탄 이수진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전거를 한쪽 구석에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저녁 근무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내내 영상에는 식당이 손님으로 매우 붐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과 박철수 자신도 쉴 새 없이 안팎으로 가며 손님을 맞았다.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화면은 밤 10시 30분경으로 빠르게 넘어갔다. 박철수의 친구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술 취한 손님들이 만취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박철수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타났다. 밤 10시 45분 박철수가 혼자 밖으로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철제 셔터문을 힘껏 끌어내려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모든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철수의 진술대로 수진이 다른 작은 문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1분, 5분, 그리고 15분이 지나도록 셔터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고 뚱보 박사장 감자탕에서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계속 보게 최경감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6시 거리의 활동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영상을 계속 확인했다. 이수진이 가게를 떠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셔터문은 아침 7시에 단 한 번 열렸고 밖으로 나온 사람은 박철수 혼자뿐이었다. 섬뜩한 침묵이 사무실을 뒤덮었다. 전당포 카메라도 확인해 최 경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뚱보 박사장 감자탕의 반대편에 위치한 만복 전당포의 두 번째 녹화 영상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촬영 각도는 달랐지만 영상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 수진이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그녀가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 10시 45분에 셔터문이 내려왔고 그때부터 아침까지 다시 열리는 일은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수진은 그날 밤 감자탕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그 가게 안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철수의 진술은 셔터문이 내려간 후 벌어진 어떤 끔찍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최경감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두 손은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번뜩였다. 처음에 희미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박철수는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의 유일한 열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시 검찰에 보고하게 그는 박경유에게 돌아서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지금 당장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형사과와 과학수사팀 전원장비 챙겨서 준비하도록. 이번에는 그 가게를 샅샅이 뒤집어 놓을 거다. 그날 밤 춘천경찰서는 대나처럼 불이 환했다. 법적 절차를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례 없는 긴박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 경감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와 함께 직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증거자료, 특히 CCTV에서 추출한 영상 클립이 증명자료로 첨부되었다. 사건의 중대성과 새로운 증거의 확실성을 인지한 법원은 신속하게 뚱보 박사장 감자탕과 박철수의 개인 거주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다. 형사과 전 인원이 소집되었다. 과학수사팀은 카메라, 비디오, 자외선 감식 등부터 잠재적 혈흔을 찾기 위한 루미놀 시약 키트까지 전문 장비를 준비했다. 법의관에게도 출동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압 장비를 완비한 경찰 기동대 1개 소대도 동행하도록 조치되었다. 전담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위험한 범죄자일 수 있었다. 2019년 10월 28일 새벽 5시, 온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수사팀의 차량 행렬이 조용히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 오직 푸르고 붉은 경광등만이 침묵 속에서 깜빡이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차량 행렬은 뚱보 박사장 감자탕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기동대원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여러 갈래로 나뉘어 비밀리에 접근, 현장 전체를 포위했다. 식당의 모든 출입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경감, 박경위, 그리고 다른 수사관들과 검찰 관계자가 정문으로 향했다. 박철수는 식당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최 경감은 손을 들어 철제 셔터문을 힘껏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몇 차례 문을 두드리자 2층에 불이 켜졌다. 잠이 덜 깬 얼굴의 박철수가 발코니에 나타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요? 이 새벽부터 웬 난리야. 하지만 아래층의 정렬에 있는 수많은 경찰 병력을 보자 그의 얼굴에서 짜증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달싹거렸다. 박철수 씨, 최 경감이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수진 씨 실종 사건 수사를 위해 당신의 거주지와 영업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즉시 문을 열고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는 발코니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침묵 속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셔터문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형사가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 박철수를 제압했다.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온몸이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졌다. 그는 2명의 경찰관의 삼엄한 감시하에 한쪽 구석에 앉혀져 압수수색 과정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압수수색은 전면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상현 경사가 이끄는 과학수사팀이 주축이 되었다. 그들은 여러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 구역을 담당했다. 먼저 그들은 육안으로 전체적인 수색을 진행하며 부자연스러운 흔적이나 물건의 위치 변경 혹은 닦아낸 흔적 등을 찾았다. 손님 식사 공간, 주방, 창고, 그리고 2층의 박철수 개인 침실까지 꼼꼼하게 조사되었다. 그 후 더 전문적인 기법이 적용되었다. 한 팀은 자외선 감식 등을 사용하여 바닥, 벽, 테이블과 의자 등 모든 표면을 훑으며 체액의 흔적을 찾았다. 다른 팀은 의심스러운 구역에 루미놀 시약을 분사했다. 섬뜩한 푸른빛의 화학 반응 아래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냈더라도 잠재된 혀르는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지만 거의 2시간이 지나도록 이러한 방법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격렬한 혈투가 없었거나 혹은 범인이 증거인멸에 매우 전문적이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고 가게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기되었다. 희망은 매우 희박했지만 형사들은 옷장, 침대 및 심지어 창고의 큰 드럼통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모든 곳은 비어 있었다. 초반 수색이 성과가 없자 관심은 시신 유기 가능성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옥상의 물탱크가 조사되었고 주방의 모든 배수구와 맨홀 뚜껑도 열렸다. 시청 환경과에서 파견된 전문팀이 분뇨수거 차량을 동원해 정화조의 내용물을 모두 퍼내고 검사했다. 이것은 힘들고 매우 불쾌한 작업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업에 임했다. 하지만 또다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수진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고 식당 안의 공기는 극도로 무거워졌다. 감시를 받던 박철수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어쩌면 저들이 찾아내지 못할지도 몰라. 바로 그때 박지훈 경위가 최민준 경감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심스러운 시멘트 자국을 덮고 있는 구석의 테이블을 조용히 가리켰다. 그것이 마지막 단서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동대원 2명에게 테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낡은 타일 바닥 한가운데 아직 색이 선명한 회색 직사각형 시멘트 자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관찰했을 때보다 진실이 절반쯤 드러난 지금의 빛 아래에서 보니 그것은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다. 한상현 경사는 장갑을 낀 채 쪼그려 앉아 조사했다. 그는 작은 망치로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릴 때와는 다른 둔탁하고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금속 드릴로 한쪽 모서리를 살짝 뚫었다. 드릴은 아주 쉽게 안으로 들어갔다. 과장님, 한 경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 콘크리트 층은 매우 얇습니다. 5에서 7cm 정도입니다. 그 아래는 구조가 매우 무르고 자연 지반이 아닙니다. 명백히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철수에게로 쏠렸다. 그 거구의 남자는 이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땀이 얼굴과 등줄기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다. 최민준 경감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피의자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이 박철수의 공포에 질린 눈을 꿰뚫었다. 박철수 씨,
최경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그걸 거부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시멘트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 거지? 박철수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목이 바싹 말라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을 뿐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그의 완강한 태도를 본 최경감은 일어섰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던 공병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울려 퍼졌다. 파쇄해. 최민준 경감의 명령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뚱보박사장 감자탕, 내부의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다. 해머와 쇠질의 때를 든 공병대원 2명이 즉시 위치로 들어섰다. 이때 2명의 기동대원에게 붙들려 있던 박철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제발 부수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의 애원은 너무 늦었다. 쾅! 첫 번째 해머가 내리쳐지며 귀를 찢는 굉음을 냈다. 급하게 덧칠된 얇은 시멘트층은 거미줄처럼 즉시 갈라졌다. 공병대원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작업했다. 불과 몇 번의 해머질 끝에 시멘트 덩어리 전체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치워지고 축축한 흙이 드러나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부패의 특징적인 냄새, 역하고 진한 악취가 갑자기 피어올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끔찍한 죽음의 냄새였다. 너무나 강렬해서 젊은 형사들 몇몇은 고개를 돌리고 메스꺼움에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억눌러야 했다. 박철수는 자신이 몇 주 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 익숙한 냄새를 맡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심하게 떨었고 눈은 공포로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애써 묻었던 악마가 이제 빗속으로 끌려 나왔음을 알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은 모두 밖으로 나가 최경감이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과학수사팀과 법이 가는 위치로. 발굴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평범한 땅 파기 작업이 아니었다. 한상현 경사가 이끄는 과학수사팀과 법익과는 작은 모종삽과 소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한 겹 걷어냈다. 파낸 흙은 모두 증거물을 찾기 위해 채로 걸러졌다. 약 20cm 깊이의 흙을 걷어냈을 때 푸른색 비닐 방수포의 한쪽 귀퉁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굴을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겹의 방수포와 낡은 담요에 단단히 쌓인 사람 형태의 물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얕게 파인 구덩이에 몸을 웅크린 채 꼭 맞게 놓여 있었다. 법의관은 두 번째 의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위로 묶인 끈을 자르고 방수포를 한 겹씩 벗겨냈다. 마지막 천이 거쳤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에는 심하게 부패가 진행 중인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얼굴은 더 이상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낡고 해진 붉은색 식당 직원 유니폼은 틀림없었다. 바로 이수진이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현장을 뒤덮었다. 모든 활동이 잠시 멈춘 듯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그 순간이 지나자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법의관은 현장에서 즉시 1차 검안을 시작했다. 사체는 여성, 연령은 18세에서 22세 사이, 신장 약 160cm. 그는 서기가 기록할 수 있도록 1차 소견을 큰 소리로 말했다. 시신은 웅크린 자세이며 매장 전 손발이 묶인 흔적이 있음. 사망 추정 시간은 약 한 달 이내로 피해자 실종 시점과 일치함. 그는 시신의 목 부분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부패되었음에도 내부의 뼈 구조는 남아있었고 설골, 목불뼈, 골절의 흔적이 있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 구체적으로는 목 졸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안은 계속되었다. 손목, 팔뚝,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의 피하 출혈 및 멍자국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 전 매우 격렬하게 저항했음을 시사함. 법의관의 발견 하나하나가 범인의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편 과학수사팀도 매장 구덩이 안에서 여러 중요한 증거물을 수집했다. 그들은 끊어진 단추 하나, 머리핀, 그리고 특히 구덩이, 바닥 깊숙이 숨겨져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 한 켤레를 발견했다. 모든 증거물은 개별 증거물 봉투에 밀봉되었다. 현장 감식은 2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이수진의 시신은
전문 시신낭에 담겨 지퍼가 잠겼다. 경찰관들이 그 검은 가방을 엄숙하게 식당 밖으로 옮길 때 밖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주민들의 시선을 지나쳤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가난한 여대생의 비극적인 운명에 울었고 너무나 잔인한 범죄로 인해 깨져버린 마을의 평온에 울었다. 박철수는 군중의 분노와 욕설 속에서 호송차로 이송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첫 번째 해머가 시멘트 바닥을 내리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춘천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철수는 더 이상 이전의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최민준 경감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의 기만적이고 교활한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절반의 진실만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제가 죽인 거 맞습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실수로 그만. 실수라고 최 경감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된 게 실수인지 설명해 보시지. 그날 밤에요. 박철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이 다 돌아간 후에 계산대를 확인해 보니 돈이 비었어요. 거의 50만 원이요. 그때 가게에는 수진이밖에 없었거든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걔를 몇 대 때렸어요. 걔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대로 죽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시신을 묻어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꽤 그럴듯하게 꾸며졌다. 계획적인 살인을 분노로 인한 우발적 살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것은 그가 왜 범죄를 은폐해야 했는지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노련한 최 경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설골골절은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고 법의관이 결론 내린 격렬한 저항의 흔적은 돈 때문에 벌어진 다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 진술 뒤에는 분명 박철수가 숨기려는 또 다른 더 끔찍한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게 정말 전부인가? 최 경감이 박철수를 꿰뚫어 보며 물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박철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최 경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 마지막 거짓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서에 있을 것이다. 그는 수사관에게 박철수의 진술을 기록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절차상으로는 살인 자백을 확보한 셈이었다. 다음 날 상세한 부검 결과가 전담팀에 도착했다. 보고서는 초기 결론을 재확인했다. 피해자는 목 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고서 말미에 한 발견이었다. 피해자의 질내에서 정액이 검출됨. DNA 감정 결과 이 정액 샘플은 피의자 박철수의 DNA와 일치했다. 최 경감은 보고서를 손에 들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살인사건 뒤에는 더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박철수는 젊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녀의 존엄성마저 짓밟았던 것이다. 진정한 동기는 돈이 아니었다. 진정한 동기는 비열한 욕정이었다. 그는 감정 결과서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박철수가 구금되어 있는 조사실로 향했다. 이제 그 악마의 마지막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춘천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박철수는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어제보다 그는 더 차분해 보였다. 아마도 피해자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로 최악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을 것이다. 그는 그 거짓말을 마지막 구명줄처럼 붙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최민준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박철수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옆에는 박지훈 경위가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철수 씨, 최 경감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젯밤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이제 19일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길 바라네. 박철수는 21번 고르고 자신이 꾸며낸 연극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일, 이수진을 추궁한 일, 그리고 말다툼과 몸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분노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그것이 단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었음을 수사관들에게 설득하려 했었다. 그는 수진이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짓된 후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걔가 죽은 걸 발견했을 때 너무 겁이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겁니다. 최경감은 말을 끊거나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끝까지 들었다. 박철수가 말을 마치자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침묵 어린 응시는 어떤 신문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것은 박철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경감의 시선을 피했다. 꽤 공들여 꾸며낸 이야기로군. 마침내 최경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이야기는 왜 당신이 시신을 묻어야 했는지는 설명해 주지만 이것들은 설명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서류철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상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서였다. 당신은 피해자가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했지. 최경감은 여전히 박철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두개골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철수는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넘어졌는데. 넘어지긴 했지. 최경감이 말을 잘랐다. 법의학적 소견으로는 왼쪽 갈비뼈 2개의 금이 간 흔적이 있어. 강하게 밀쳐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와 일치해. 하지만 그게 사인은 아니야. 진짜 사인이 뭔지 알고 싶나?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수진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질식이야. 최경감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울렸다. 더 구체적으로는 목졸림.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 있는 설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어. 이 골절은 외부에서 가해진 매우 강한 압박,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된 압박으로만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박철수 씨.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이야. 박철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거짓말이 반박할 수 없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최경감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범행 동기에 대한 당신의 진술,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는 그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동기를 찾아냈거든. 훨씬 더 비열하고 추악한 동기를. 그는 감정 결과서의 첫 페이지를 넘겨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서, 번호 1245, 부검 소견, 생물학적 증거 항목, 발췌, 피해자 이수진의 진례에서 정액 검출, DNA 감정 결과, 해당 정액 샘플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의자 박철수의 혈액 샘플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함, 일치율 99.99%. 최경감은 보고서를 다 읽고 덮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박철수를 바라봤다. 조사실 안에는 이제 그 식당 주인의 거친 숨소리와 덜덜 떨리는 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과학적 증거는 그의 마지막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치명타를 날렸다. 모든 부인과 모든 거짓말은 이제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의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박철수는 테이블 위로 머리를 밟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 눈물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울음.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자의 통곡이었다. 한참 후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다 불겠습니다. 전부 다 자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운명의 밤에 대한 마지막 진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박철수의 진술은 술과 욕정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에 대한 명료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약주를 많이 마셨다고 인정했다. 술자리가 파하고 술기운이 오르자 친구들이 그 술의 효능에 대해 농담하며 놀렸던 말들이 그의 욕망을 맹렬하게 일깨웠다. 그때 가게 안에는 그와 이수진 둘뿐이었다.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청소하던 젊고 아름다운 여대생의 모습이 술 취한 악마의 눈에는 저항할 수 없는 목표물이 되었다. 그는 수진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무시하고 셔터문을 내려 잠가버렸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여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핥히고 물고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비명 소리가 박철수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웃에게 들킬까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짐승 같은 광기 속에서 그는 두 손으로 젊은 여성의 목을 힘껏 졸랐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이 멎을 때까지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우고 나자 그의 술기운도 서서히 가셨다. 바닥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수진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박철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욕망을 대신해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가 된 것이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전담팀이 추리했던 것과 일치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았다. 처음에는 강에 버릴 생각이었지만 밖을 내다보다 이웃집 카메라의 불빛을 보고 포기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시신을 묻는다는 미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고 시멘트를 다시 바르고 경찰에 대비해 완벽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까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계획을 실행했다. 마지막 진술서가 작성되고 서명이 완료되었다. 박철수는 강간과 살인,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춘천경찰서 형사과의 수사는 끝을 맺었다. 하지만 최 경감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만을 남겼다. 그들은 범인을 찾았지만 젊은 여성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전담팀 회의실에서 최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이수진의 사진을 떼어내 사건 파일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사의 피로가 역력했다. 진술은 확보되었고 증거도 완벽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의 범죄는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그가 어떤 변명의 여지도 갖지 못하도록 수사 기록을 완벽하게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내일 아침 현장 검증 계획을 준비하도록 그놈 손으로 직접 모든 범죄 행위를 재현하게 만들어야 해. 그 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2019년 10월 30일 아침 7시 춘천경찰서 유치장의 분위기는 유난히 긴장감이 넘쳤다. 오늘은 사건 수사 단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현장 검증이 있는 날이었다. 박철수가 유치장에서 나왔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와 마주한 하룻밤 사이에 그는 완전히 초췌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한때 식당 사장이었던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처벌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 죄수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대규모 차량 행렬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최 경감이 이끄는 전담팀뿐만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 대표, 피의자에게 지정된 국선 변호인, 그리고 대규모의 경찰 기동대가 참여했다. 그들의 임무는 현장 검증 과정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대생의 시신이 감자탕 집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 여론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차량 행렬이 뚱보 박사장 감자탕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호기심 어린 주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경찰이 미리 설치한 폴리스라인 뒤에서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흉악범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의 비인간적인 범죄에 저주를 퍼붓기 위해 모였다. 경찰 기동대는 질서를 유지하고 아무도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했다. 박철수가 차에서 이송되었다. 그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군중 속에서 터져나오는 욕설과 고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살인자는 사형시켜라, 우리 딸 돌려내. 박철수는 몸을 움츠리고 넋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현장 검증은 식당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셔터문이 내려진 후 내부는 수색 당일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한때 범죄를 숨겼던 바닥의 구덩이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피의자 박철수, 최 경감이 여러 대의 카메라에 녹화되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2019년 10월 19일 밤에 있었던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직접 재현하도록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 이수진과 체격이 비슷한 여성 형사가 폭력적이지 않은 장면에서 피해자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장면에서는 인체 모형이 사용되었다. 카메라 렌즈와 검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박철수는 자신이 저지른 악몽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시던 장면, 친구들을 배웅하던 장면, 그리고 셔터문을 내리던 장면을 연기했다.
강간 범행을 재현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는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다. 못하겠습니다. 제발요. 당신이 마주해야 할 책임이다. 최경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의를 위해 그것을 재현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계속해 박철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인체 모형을 상대로 자신의 짐승 같은 행위를 계속 재현해야 했다. 그는 몸싸움,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을 연기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장면에 이르렀다. 그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재현했다. 비록 인체 모형을 상대로 한 연기였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지켜보는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 그는 시신 유기 과정 전체를 재현해야 했다. 그는 쇠지렛대와 삽을 가져왔던 위치를 가리키고 타일을 깨고 흙을 파내던 행동을 연기했다. 그는 시신을 어떻게 감싸서 구덩이에 넣었는지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시멘트를 섞어 바닥을 미장하던 행동까지. 그 과정 내내 그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마치 자기 자신도 자신의 범죄에 혐오감을 느끼는 듯했다. 범죄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직접 재현해야 하는 것은 극심한 심리적 형벌이었다. 낮 12시 현장 검증이 끝났다. 박철수의 모든 범죄 행위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재현되었고 영상과 음성으로 모두 기록되었다. 현장 검증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 감식, 부검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그가 법정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사건 기록을 더욱 공고히 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전담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감식 결과, 증인 진술, 범인의 자백, 현장 검증 결과 등 수집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춘천경찰서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사건 전체를 상세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박철수의 행위가 강간죄와 살인죄라는 두 가지 특정 강력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등 형량을 가중시키는 정황도 지적했다. 2019년 11월 15일 모든 사건 기록, 수사 결과 보고서, 증거물이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피의자 박철수를 법에 따라 기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검찰에서도 사건 기록은 검사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들은 모든 수사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어떤 오류도 없도록 했다. 증거의 무게는 반박할 수 없었다. 박철수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명백하여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주간의 기록 검토 끝에 춘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박철수를 형법 제297조 강간화, 제290조 살인에 따라 강간죄와 살인죄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은 범죄를 폭로하고 국가의 공소권을 확립하는 날카로운 법률 용어로 쓰인 종이 위의 판결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송 서류가 아니라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였다. 모든 사건 기록과 공소장은 그 후 관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재판 전 마지막 법적 절차들이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피해자 가족 대표인 아버지 이민식 씨에게도 재판 예정일이 통보되었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날들은 박철수에게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과묵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살아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뒤늦은 후회는 이제 무의미했다. 마침내 범죄가 드러난 지 거의 3개월 만에 법원의 소환장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었다. 공소장은 유치장에 있는 피고인 박철수에게 송달되었다. 그 악마 같은 식당 주인이 피고인석에 서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2019년 12월 15일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 박철수의 강간 및 살인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법원 정문 밖에 모여 흉악범에게 가장 엄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법정하는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피해자 가족석에는 이수진의 부모인 이민식 씨와 김순자 씨가 딸의 영정 사진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오전 9시 재판부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박철수가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으로 나왔다.
한때 감자탕집 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다. 거구의 몸은 헐렁해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춘천지방검찰청 대표검사가 일어서서 또렷하게 공소장을 낭독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박철수의 모든 범죄 과정을 술을 이용해 짐승 같은 본능을 자극한 것부터 젊은 여직원에게 저지른 추악한 행위, 잔인한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묻어 은폐한 것까지 남김없이 폭로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아래쪽에서 김순자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었다.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갔다. 재판부와 마주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박철수는 더 이상 발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떨면서 공소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그는 고통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그 운명의 밤을 다시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단 한순간의 술 취한 실수로 피고인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그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묻어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피고인은 머리 수교죄를 인정하고 수진이의 영혼에 사죄합니다. 두 분께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법의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박철수의 자백은 법정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은 변론으로 넘어갔다. 검사는 거의 1시간에 걸친 강력한 논고를 펼쳤다. 그는 범죄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 정도를 깊이 분석하며 피고인의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을 강조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며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객체, 즉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동시에 침해했습니다. 검사는 강조했다. 피고인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을 폭력적으로 짓밟았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자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이 더 이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며 가장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끝에 검찰은 재판부의 피고인 박철수에게 두 가지 죄목 모두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 강간죄에 대해 징역 20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엄한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성실히 자백하고 뉘우치며 현장 검증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감형 요소를 제시하려 노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피고인에게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생명을 유지시켜 줄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박철수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을 향해 몸을 돌려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발.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절망에 찬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합의 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단호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짓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존엄성, 생명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결코 보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엄격한 판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수에게 강간죄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을 강간죄에 대해 징역 20년, 살인죄에 대해 사형에 처한다. 두 제목에 대한 형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한다. 민사 책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장례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판결은 이수진 부모의 흐느낌 속에서 선고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박철수는 판결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명의 교도관이 그의 양팔을 부축해 끌고 나갔다. 그 감자탕집 사장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뚱보 박사장 감자탕은 봉인된 후 철거되어 지역 주민들의 트라우마 속에서 황무지로 남았다. 이수진의 부모는 딸의 영정사진과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안고
정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딸을 위한 정의를 찾았지만 효심 깊었던 딸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악마의 경계가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하룻밤에 술 취한 실수, 억제하지 못한 욕망 때문에 평범한 한 인간이 악마로 변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도덕성이 짐승 같은 본능에 완전히 잠식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인간 타락에 대한 끔찍한 교훈이자 상처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아무리 정교하게 숨겨진 범죄라도 하늘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